예,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검찰의 칼끝이 닿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오락가락 혼선을 빚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요. 야권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간 최창열 용인대 대학원장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과거 청와대 참모들, 핵심 참모들이었죠. 두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아마 생각을 표시할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잠시 후 5시쯤에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여러 가지 세 갈래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서 MB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표적 수사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김백준 전 청와대 MB 정부의 청와대의 총무비서관도 했고 총무기획관도 했어요. 구속이 됐고 또 김진모 민정비서관도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가 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진술들이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정황들도 그렇고 또 이제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김주성 실장이죠.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맨 처음 2억 원을 이제 청와대에 간 다음에 이런 것이 또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면담을 신청해서 만났고 그 당시 비서실장이 그것을 주선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도 또 2억 원이 들어간 정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진술 등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들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5시에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입장을. 5시쯤입니다. 5시쯤에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진술들이 대단히 아주 그 정황이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초가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왜 사면초가라 하냐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크게 네 가지거든요. 이제 국정원의 일종의 정치 개입,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이어서 다스를 둘러싼 의혹, 그 이어서 지금 특활비 이 바로 의혹, 이거를 이제 상납 의혹 이 네 가지인데 특히 이 특활비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수사가 급진전이 돼서 최근에 핵심 참모 두 사람이 여전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로 턱 밑까지 지금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불가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동안 입장 발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아마 참모들하고 삼성동이 아닌 사무실이 아닌 모처에서 아마 대책회의를 해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5시 직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밝힐 거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내용을 유추하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가장 결정적인 진술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당시 이 특활비를 계속 갖다 쓰면 문제가 됩니다라고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바로 이거에 대해서 아마 허무맹랑한 소설이다라고 아마 반박을 하면서 정치 보복이다. 결국에 나를 감옥에 집어넣기 위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잠시 전에 삼성동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오후 5시쯤에요.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특활비 관련해서 한국당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보수 결집이 한참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할 때 좀 빠뜨린 걸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원 예산 담당관이 진술을 한 거예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줬다. 지금 현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부분도 나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과연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유추인 것이죠.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일반적으로 집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러한 돈을 4억이나 되는 돈인데 2억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황이긴 합니다만 이걸 무조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좀 희박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내세우면서 입증을 예. 하면서 예. 정치 보복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따가 잠시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단하기 예, 예. 어렵죠. 단지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급으로 볼 때 예. 지난번에 바레인 출국하기 전에도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정치적으로 이것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뭔가 보복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진술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 또 여기 나온 사람들의 얘기가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예. 또 원세훈 전 원장도 직접 이명박 대통령에게 줬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일단 좀 어느 정도 시인했거든요. 단지 문제는 이것을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여부예요. 네. 얼마나 관여했느냐의 여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MB 전 대통령의 이 지시가 없이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느냐.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특활비 상납이 굉장히 구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이제 돈이 건너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그렇고 김진모 민정비서관 좀 다른 경우긴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임마금 뭐 이제 그 당시 총리실에 민간인 사찰 임마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구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네. 특수활동을 받은 구조와 네. 대단히 흡사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죠. 자유한국당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원론적인 입장 표명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도 좀 그어야 될 것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이제 정치적 공세라든지 예. 정치적 수사는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돈 사후 보고는 아무 범죄가 되지 않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흠집 내기는 검찰이 MB 흠집 내기고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이건 정치적 한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어떻든 한국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엄호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단 폭격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예. 여권을 향해서 검찰을 향해서 융단 폭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소청으로 방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 나서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부패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증언들이 아까 좀 원세훈 전 원장은 청와대 기념품이 모자라서 돈을 도와달라 그랬다. 예, 예. 그다음 김주성 전 기조실장은 대통령께 가서 이걸 자꾸 갖다 쓰면 문제가 된다라고. 예. 그다음 또 국정원 당시 예산기획관은 내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전달했다라고 예. 하는 두세 갈래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엄호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명박근혜 정당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합쳐서 이명박근혜 정당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리면은 앞으로 지방선거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 절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너무 유착하게 되면은 그러한 프레임에서 헤어나지 어렵다는 그러한 전략적 아마 계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예, 아마 지금 좀 참모들과 이제 수기를 하고요.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5시쯤에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보이니까요. 저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현장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좀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쎄요 가상화폐, 네. 암호화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리고 이제 유치원 영업 금지 그런 부분이랄지 또 부동산 관련 좀 대책이 뭐 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의 주요 현안들, 정책들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이 조금 글쎄요.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떨어졌다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한마디 한 부분도 있고요. 조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뭐가 좀 문제라고 보세요? 그죠. 새해 시스템상.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삶의 질 개선이 이제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나아집니다라는 이제 제목도 달고 그랬는데 지금 연초부터 그런 아주 민생과 관련되는 정책들의 엇박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정부의 방향은 맞는 거겠죠. 너무 광풍이 일고 있고 과도하게 지금 투기성 그런 모습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건 맞는데 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도박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약간 다른 입장이고 말이죠. 근데 정부 부처간에도요. 이 가상화폐를 두고 상당히 입장이 달라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업 신기술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부 부처 이제 그 소관 업무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예, 예. 아무튼 그걸 너무 법무부가 빨리 규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정부의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워낙 지금 20대, 30대들이 여기에 많이 매몰돼 있고. 예. 그러나 일단 하나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20대, 30대가 이렇게 매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이 기회가 좀 균등하게 주어지고 이것이 예. 또 어쨌든 20대, 30대가 지금 취업 전선이나 이런 거에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지금 광풍처럼 몰려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는 규제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 정책을 낼 때는 예. 각 입장과 추구한 바가 다른 각 소관 부처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늦게 발표를 하더라도 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두 개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잦거나 너무 이게 빈번해지면은 예.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아까 영어 교육, 영어 과외도 마찬가지. 유치원, 방과후 이것도 또 유예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잦은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부터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그 당사자들로서는 민감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는 좀 총리 주관으로 뭔가 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책 분야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는 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촛불 정신에 따라서 적폐청산에 주력한 해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번째 해인데다가 해가 바뀌고 있고 또 8개월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민생 정책 위주로 이제 일종의 초점이 바뀌는 시기인데 민생 정책의 좀 주요 정책들이 오락가락 약간 논란도 나오지만 또 효과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나오는 정책이 굉장히 좀 나열하기만 해도 가상화폐, 유치원, 영어교육, 그다음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문제라든가 아주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근데 이러한 거를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엇박자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개혁과 이런 이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이걸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를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 밑그림이 결국에는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점을 잘 염두에 두고 또 하나는 예. 특정 어느 부처에서 먼저 생각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예. 지금 당, 정, 청이 같이 모여서 또 당이 또 국회에서는 입법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권력구조 개혁 같은 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를 했는데 예. 당하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당정청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좋은 밑그림을 그려야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나쁩니다. 두 분 오시는 길에 혹시 마스크 쓰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야가 안 좋아 보였는데 이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놓고 정치권까지 확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왜 이 대책을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 그 인접해 있는 남경필 지사도 그렇죠. 왜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들려주십시오. 박원순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장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중단하십시오. 경기도는 포퓰리즘적인 미봉책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나홀로 일방통행식 미봉책 정책을 진행하지 말고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 도민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보다 훨씬 더 나쁜데 예. 서울시는 이런 조치라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또 대기가 따로 있고 서울시 대기가 따로 있습니까? 사실 저는 남경필 지사를 굉장히 평소에 좋게 생각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저한테 한 번 전화나 이런 협의도 안 하고 갑자기 아니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저를 비판하기 전에 본인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 인접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저렇게 모습 보이는 게 어떻게 시민들을 보기 모르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수도권에 서울계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어쨌든 정책 효과를 생각보다는 못 거두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부제를 실시했잖아요, 짝수 수제로. 그런데 지금 뭐 1.8% 그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줄지 않았죠. 근데 저도 집이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버스 탈 때 돈을 내더라고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인접 경기도와 인천과 협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남경필 지사가 또 이번에 이제 바른정당에서 탈당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미돼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저 부분은 거의 여야 간의 어떤 정치 공방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뭔가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대책이 생각보다 이제 성과가 낮은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접 그 시도 간에 협조돼야 되는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먼저 이 조치를 취할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서울시는. 근데 그러지 않았고 또 사실 경기도와 인천과 사전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은 상대방을 공격해서 될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민생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라서 이걸 너무 지나치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뭐 이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측면은 가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응 안 하는 것보다 과대응 대응이 낫다는 거. 뭔가 해보려다가 이제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효과를 너무 못 거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인데. 대중교통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교통량이 그날 1.8%밖에 줄지가 않았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는 그저께 대책을 했을 때는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그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또 어저께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날은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아서 그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한 또 이렇게 48억이나 들였는데도 이렇게 대중교통이 요만큼밖에 줄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또 그래서 심지어 여당 의원들까지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지만은 민병두, 박영선 의원까지 진짜 번지수 잘못 찾았다. 이거는 이 미세먼지 중에 요인이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발인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없이 우리나라의 무슨 뭐 자동차의 문제가 다인 것처럼.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그거를 또 이 핀셋적으로 수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서울시는 좀 근본 대책을 진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짧게 하나 여쭐게요. 이제 국민의당 사태에 관련해서요. 그 바른정당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되니까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이 이제 어제 탈당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다. 당 대표로 책임 느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당 내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박인숙 의원이 전광석화처럼 한 것 같아요. 그 시후에도 다 얘기해 놓고 다 거기서 회의를 끝낸 다음에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또 무소속으로 남았다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입당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바른정당 의원들이 볼 때는 이른바 배신감 같은 느낌만 하죠. 지금 바른정당이 지금 10석에서 9석은 한 석 차이지만 이 10석은 두 자릿수고 9석은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 국민의당 내부의 내용도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박인숙 의원의 탈당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바른정당으로서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예요. 박인숙 의원이 사실은 정치적 무게감이 그렇게 상당한 의원이 아닌 것만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박 의원의 탈당 이런 것들은 유승민 대표로서는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런 기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인숙 의원은 최근까지도 바른정당에 굉장히 애정을 보였고 어저께 탈당하기 직전까지도 바른정당에서 개최한 그 정책 간담회, 유치원 영어교육 정책 간담회를 자장으로 주도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다 끝낸 뒤에 갑자기 탈당하고 갑자기 입당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게 의석도 구석으로 줄어서 황당했을 텐데 하여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통합할 때까지 이 구석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열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